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복절 특집이고요. 이기는 상소법에서 마련한 친일파 처벌의 역사입니다. 최근 이제 친일파 조상 논쟁이 아주 뜨겁죠.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친일파 처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일파 후손들이 손손 잘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보시겠어요. 이제 이게 뭐냐, 어떤 결과냐? 1948년에 만들어진 제일 처음 법률,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뭐겠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친일파 처벌을 위한 법률의 아주 근간이 됐어요. 근간. 근데 이거를 위해서 결국 형사처벌, 친일파들을 형사적으로 다 쳐넣겠어. 사형도 하고 싶고, 뭐 어디 감옥도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사형 선고는 딱 한 명 했고, 사형 집행은 그나마도 하지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단계에서 벌어진 일, 다른 나라에서 저희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구냐? 김덕기라는 사람입니다. 1890년 양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일제하에 이제 관리로 보내다가 경찰로 보내고, 그 다음에 평북에 있는 뭐 고등경찰과에서 16년을 보내면서 아주 신나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됐냐라고 보시면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조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사실상 박해한 자. 여기 그 가족이 왜 들어갔냐? 라고 보시면요. 일제들이 독립운동가를 박해하는 방식이 그 가족을 볼모로 잡고 독립운동가를 회유하는 방식으로 배신을 유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너무나 못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처벌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그 가족을 사실상 박해한 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는데 결국은 집행도 되지 못하고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7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덕기가 이제 체포, 죽인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냐라고 보시면요. 범 내부에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없을 만한 출구가 있었어요. 이 제6조에서 보시면요. 그 일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형이 대부분 면제당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제가 누구예요? 친일파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친일 세력에 최대한 아부를 떨었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일제가 물러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나면 당연히 그 정부에 새로운 아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친일파들 다 풀어주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요. 이 조항에 의해서 친일파로 제대로 인정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친일파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 이때 이 친일 반민족 이 법에 의해서 친일파가 안 됐어 라고 인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최근에 같았으면 이런 조항이 나올 수도 없죠. 왜냐하면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당시에 이 법은 형사처벌을 위한 법이었고요. 보통 형사처벌을 위한 법에는 이렇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이런 단어들이 잘 안 들어가요. 명확성 원칙을 위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많았고, 특히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1949년 이때 보시면요. 반민특위 사무실을요. 당시에 경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연행을 다 해가고, 그다음에 그 반민특위의 집행 조직인 특별경찰대도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가발이 다 잘린 반민특위 뭘 할 수 있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1951년 2월 14일 날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53년이 흐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새로운 법률이 새로 나타나요.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한 재산들을 몰수하는 것. 왜냐하면 이때 2004년에 보시면요, 5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친일 행위를 직접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친일 행위인지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인과관계에 의한 이제 재산들은 나라에서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이제 법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는 행정 처분으로 되는 거죠. 행정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친일파 재산들이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친일 행위로 규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일 행위가 2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 탑3만 재산이 환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아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국권 침해 조약, 체결, 조인, 모의한 사람들,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겠죠.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중의원, 탑2,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에 있었는데 부의장이나 고문, 참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고로 환수되는 재산을 이제 가지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찐 친일파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이제 환수해도 된다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헷갈리는 점이 보시면 친일 인명사전이 있겠죠. 요거는 민간에서 나온 거고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파로 이제 선정된 사람은 1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친일 대가로 취득했다라고 입증을 하면 요 친일 대가가 아니라고 그 후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환수를 안 당할 수 있지만 엄청난 소송이 많았죠. 왜냐하면요, 원래 재산권은 그 행위 당시에 이제 법으로 처벌받아야지 그 이후에 그 입법을 통해서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헌 판단이 나왔죠. 이 핵심 조항이 뭐냐면요. 러일 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 행위자 대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러일 전쟁이에요. 그리고 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취득한 재산은 보통 환수가 대상이 되고 친일파들이 후손들이 열심히 이제 나는 이거 그 인과관계 없이 그냥 원래부터 러일전쟁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조상 때 내려가지고 있는 재산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그거를 약간 환수해서 안 환수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자, 이 분들이 엄청난 소송을 했어요. 이때 2004년부터 이 법안이 이제 나오고 환수하고 2007, 8, 9년 이때 행정소송이 아주 미친 듯이 쏟아지고 행정소송 플러스 헌법재판소의 소송들이 이제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거가 헌법에 어긋나냐 아느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소급 입법에 의한 이제 재산권 박탈은 원래 금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뭐가 괜찮다? 3.1운동 헌법이라는 이제 압도적인 공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이것도 애매한 개념이 하죠. 압도적인 공익. 이게 뭐냐 도대체. 공익은 공익이지. 압도적인 건 또 뭐고, 공익은 또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학계 비판도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지만, 압도적인 공익은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행위라고 한 매국 행위를 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국가 존립 자체를 이제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친다면 이제 헌법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겠죠. 국가가 존재할 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압도적인 공익으로 인하여 소급 입법 예외로 합헌 판단한 것은 저희는 잘된 판단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빠져나갈 구멍, 친일파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엄격 해석 원칙을 통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정합성을 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또 이렇게 민사 환수 청구할 수는 이제 또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친일파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은 여러 가지 판결들로 인해서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제대로 처벌을 못했을까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45년 됐잖아요. 근데 이 법률이 처음에 반민특위를 만든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입법까지 37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7개월 동안 이미 친위를 했던 관료와 경찰이 새 국가 기구의 자리를 잡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45년이 되고 3년 넘게 기간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미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일파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하는 그런 기반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뭐 중국이랑 다 비교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된 숫자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진짜 차이는 이제 자격 박탈. 프랑스 같은 걸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권, 이런 자격들, 기존에 뭐 독일 정부 치하에 있었던 뭐, 그 공무원이었다, 혹은 뭔가 경찰이었다, 이런 자격을 다 박탈하는 이런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청산에 있어서 벌석 재판이 있고 이런 거를 본다면 이제 청산도 절차면에 있어서는 사실 완벽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4년의 가장 최고의 업적이라고 보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요 보고서를 25권의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25권의 기록으로 남겨서 결국 역사에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천명을 남긴 것, 그건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3년이 지났어도 너네는 친일파였어 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 정말 의미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고요. 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2026년에 12월에 새 입법이 이제 시행되죠. 2010년 활동기간 만료로 중지된 사건을 이제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이제 새로운 법에는 명시가 됐다고 합니다. 16년 만이죠. 2004년 그때 제정됐던 법이 2016년에 다시 이제 했고요. 이런 것은 결국 이제 정치가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도 충분하게 다뤄져서 이런 분야에서 기존의 친일파를 다뤘던 우리의 부족한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하죠. 한 친일파 후손 연예인의 아버지가요,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 라는 말을 자식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광복 이후 81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러한 시간들이 그들의 편이 되면 안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러한 말을 지우기 위한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에 새로 시행된 친일행위 처벌하는 법률을 법률가로서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